내가 이런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어? 본격적으로 훈련하고 강해진 시기예요. 그런데 갑자기 빌런, 악당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야 갈라서자 아메리칸 시빌 워 2차 대전 개꿀띠. 이걸 역사적으로는요 잭슨 시대라고도 불러요. 세 번째 시기를 본격적으로 맞이합니다. 수험생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미국의 역사는 길게 봐도 250년이 채 안 됩니다. 미국 첫 번째 대통령이 취임한 해인 1789년을 기준으로 봐도 231년 정도고요.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걸 기준으로 봐도 244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짧죠. 미국이 독립한 시기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조선 정조에서 세도 정치로 넘어갈 때예요. 국사 시험에 정조 시대부터 시험 범위에 나온다라고 하면 수험생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도 미국 역사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역사를 짧다라고만 보는 거는 민족사적인 관점이라고 합니다. 잘 보세요. 미국은 24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간접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을 국가수반으로 하는 공화정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단 한 번도 이게 바뀐 적이 없습니다. 국가로 보면 200여 년 전의 미국이나 지금의 미국이나 다 같은 국가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미국입니다. 그 기간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시스템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나요? 조선,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미군정기, 그리고 대한민국. 이건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뭐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들도 왕정과 공화정, 제정, 입헌군주제 등등 국가의 근본적인 체제가 정신없이 바뀌어 왔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마디 해주면 있어 보이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미국의 역사에 대해 아는 척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시죠. 미국의 역사는 히어로물 스토리랑 좀 비슷합니다. 뭐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 같은 세상의 풍파를 겪던 주인공이 내가 이런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어? 라고 깨닫고 고민을 하다가 그 힘을 키우기로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빌런, 악당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결국 히어로는 세상을 구하러 뛰쳐나갑니다. 자신들의 역사가 히어로물 같아서 히어로물을 많이 찍어대고 뭐 인기도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건 미국 입장에서 본 거고 당하는 나라 입장에서 미국이 나쁜 놈이죠. 미국의 역사를 저는 크게 세 조각을 내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순전히 제 마음입니다. 몇몇 책을 보긴 봤는데 이 워낙 짧은 시기라서 그런지 시기 구분이 오히려 되게 세밀하게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크게 3개로 쪼개고 이 세 시기를 또 2개씩 쪼개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1776년부터 에이브러함 대통령이 당선이 되기 직전인 1860년을 한 파트로 보고 싶습니다. 미국이란 나라의 아이덴티티가 형성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국의 성장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미국이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강대국으로 발돋움한 발전기입니다. 저는 이 시기를 에이브러함 링컨이 대통령에 취임한 1861년부터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을 했을 때 부통령이었던 린딘 존슨이 대통령을 했던 1968년까지를 잡고 싶습니다. 히어로가 자신의 힘을 깨닫고 진짜 히어로가 되는 시기랄까? 그리고 이때 히어로는 엄청난 힘을 바탕으로 세상을 구합니다. 미국 입장에선 바로 이 시기가 1차적인 전성기로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뭐 초현대사겠죠. 여기서부터는 나이 드신 분들은 대통령 순서를 줄줄이 꿰고 있을 만큼 우리에게도 굉장히 친숙합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당선된 1970년대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기인 현재까지 약 50년인데요. 저는 이 시기를 새로운 방향에 대한 모색기로 보고 싶습니다. 뭐 이건 저만의 구분이라서 그냥 미국 역사의 전반을 이해하는 데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기를 볼 텐데요. 여기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개로 쪼갠다고 했잖아요. 1810년대부터 1820년대를 기준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보자면 1824년을 기준으로 쪼개고 싶습니다. 1176년부터 1824년까지 1-1 시기는요, 말 그대로 국가가 형성되는 시기예요. 신생국이라서 이때까지만 해도 국제사회에서도 아직 이래저래 눈치 보기 바쁜 시기였죠. 그리고 국가 시작 자체가 연방제 공화정이라서 이 나라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잡아나가야 할지에 대한 논쟁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연방정부, 그러니까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운영할 거냐,
아니면 지방 분권으로 주 정부를 중심으로 운영할 거냐라는 논쟁이 큰 흐름이었죠. 결국 지방 분권과 자유를 강조하는 기조가 국가 운영의 전체적인 기조로 맞춰집니다. 이때 알아두셔야 할 분들은 바로 미국의 아버지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입니다. 독립군 사령관을 지낸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초대 재무장관을 지내면서 강한 정부를 주장한 알렉산더 해밀턴, 초대 국무장관이자 3대 대통령을 지낸 토머스 제퍼슨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조지 워싱턴과 알렉산더 해밀턴은 중앙 정부를 강조했고 토머스 제퍼슨은 주 정부와 지방 분권을 강조했다 정도로만 우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명 더, 유럽 국가는 아메리카에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한 먼로 독트린을 발표한 5대 제임스 먼로 대통령도 이 시기 인물입니다. 그런데 막상 미국은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형성되지 못해요. 힘순찐, 그러니까 힘을 숨긴 찐따랄까? 자기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힘이 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어쩌다 보니까 영토 확 늘어나요. 자기들이 생각한 것과 달리 어쩌다 보니까 이주민이 막 급증하면서 인구도 확 늘어나요.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다르게 어쩌다 보니까 상공업도 확 발전해요. 그냥 주들이 알아서 행복하게 살고 연방정부는 그냥 적절한 관리만 하면 됐는데 어느 순간 어쩌면 난 히어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때가 바로 이 1-2 시기입니다. 이걸 역사적으로는요 잭슨 시대라고도 불러요. 1812년에 벌어진 영미전쟁 때 활약한 전쟁 영웅인 앤드루 잭슨이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한 이후에 그 20년을 그렇게 부릅니다. 팽창과 이민, 산업화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기는 앤드루 잭슨 대통령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나온 말이 바로 프론티어 개인주의라는 단어입니다. 개인주의긴 한데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개인주의가 아니라 좀 더 진취적이고 개척적인 개인주의를 말합니다. 지금의 미국 분위기가 굉장히 비슷하죠. 1-2 시기에는 야 우리도 산업화 제대로 하자, 야 우리도 정부가 힘 좀 쓰자, 야 노예 해방시켜서 노동자 좀 만들자, 야 우리도 밖으로 나가보자 라는 주장이 강해져요. 특히 북동부를 중심으로. 하지만 반대로 야 농업이 짱이야, 야 농사 지으려면 노예가 필수인 거 모르냐, 야 연방정부는 깝치지 좀 마라, 야 워싱턴 할배가 유럽 미래 신경 쓰지 말라고 한 거 기억 못하냐? 라는 기존 세력들의 반발도 생기죠. 특히 남부를 중심으로. 이런 주장들끼리 대립이 생기고 이런 대립들이 사회적 갈등이 되고 이런 갈등들이 결국 내전으로 퍼집니다. 미국의 마지막 내전인 남북전쟁입니다. 아메리칸 시빌 워. 1860년 대선에서 북동부를 대표하는 에이브러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자 남부를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야 갈라서자 라고 반발을 해요. 그러나 링컨 대통령은 미국은 하나다 라고 말하면 남부의 반란을 진압을 합니다. 남북전쟁은 단순히 미국에서 내전이 일어났다 정도의 의미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작게 보면 미국이 노예제 농업국가로 남을 거냐 산업국가로 나갈 거냐로 볼 수 있고요. 더 크게 보면 세계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헤게모니를 둔 전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때 북부군이 승리를 하면서 노예제가 폐지가 되고 정부의 힘이 강해지면서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하고 미국은 바로 두 번째 국면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힘을 숨긴 찐따가 본격적으로 자신의 힘을 알아차리고 힘을 제대로 쓰기 위해 훈련을 하고 나중에 세상도 구하는 바로 그 스토리죠. 여기서도 두 개로 쪼갠다고 했죠. 저는 그 기준을 1932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선된 걸 기준으로 삼고 싶습니다. 첫 번째 2-1 시기는요 힘순찐이 본격적으로 훈련하고 강해진 시기예요. 그러니까 히어로블로 치면 훈련기고요, 나라로 치면 고도 성장기로 볼 수가 있겠죠. 1869년 최초의 대륙 횡단 열차가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철도망이 거미줄처럼 퍼져나가면서 1900년에는요 유럽 전체 철도 길이보다 미국 철도 길이가 더 길어져요. 그리고 이때 세계 철도의 40%가 미국 철도가 됩니다. 그리고 1890년 국내 총생산 GNP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면서 도시화와 공업화가 본격화되죠. 그리고 1898년에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스페인에게 시비를 걸어서 전쟁을 일으키고 괌과 필리핀, 쿠바를 먹고 대서양, 태평양 진출의 발판도 마련합니다. 제국주의 국가 히어로는 무슨? 여기서 아는 척 포인트 하나, 땡땡왕, 무슨 왕이라고 불리는 재벌들, 독점 자본가들이 이때부터 등장을 해요. 석유왕, 존 록펠러,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 은행왕, JP 모건,
이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산업이 발달하고 재벌들이 등장하면서 산업가들의 지원을 받는 의회의 힘이 강해져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통령과 행정부의 위신이 좀 떨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이브러함 링컨 이후의 대통령들은 약간 호구 이미지. 그런데 이렇게 계속 기업들만 키워줘도 되나? 노동 문제가 계속 생기는데, 그런데 이렇게 우리 힘을 우리 안에서만 써도 되나? 국제적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지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900년대부터 1910년대까지의 과도기적인 시대가 옵니다. 대표적인 이 시기의 대통령이요,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과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에요.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미국에서 유일하게 대통령이 4번이나 당선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 이름이 비슷한데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드로 윌슨은 우리나라 역사 좀 안다 싶으면 웬만하면 다 아는 분이죠. 파리 강화회의에서 민족 자결주의, 3.1운동의 영향, 바로 그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우드로 윌슨은 유럽 국가들과 함께 국제연맹을 만들기로 합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과도기라고 부르느냐? 이 사람들의 드라이브가 정기적으로 맞는데 이 당시엔 제대로 먹히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국제연맹 가입입니다. 대통령은 가입을 하기로 했는데 상원에서 부결시켜버려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에서는 호황기가 찾아옵니다. 6.25 전쟁 때 옆나라인 일본이 호황을 겪고 베트남 전쟁 때 옆나라인 한국이 호황을 겪듯이 1차 대전 덕에 옆나라 미국은 호황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개혁적인 주장은 유야무야 흐지부지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호황의 거품이 꺼집니다. 1929년 갑자기 대공황이라는 경제 위기가 벌어져요. 야씨, 우리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냐? 히어로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기가 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전성기까지 가는 시기. 이 시기를 바로 열어젖힌 게 그 유명한 프랭크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을 4번이나 해먹은, 아니 대통령에 4번이나 당선된, 이름이 비슷한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과는 친척이라고 합니다. 이때 루즈벨트는 연방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큰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등의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고 부의 재분배도 추진합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뉴딜 정책입니다. 그러면서 위기를 살짝 넘기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이게 위기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빌런이 등장해서 히어로의 위기를 완벽하게 극복시켜줍니다. 바로 독일과 일본에 미친 파시스트들이죠. 독일은 유럽에서, 일본은 아시아 등등에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요. 심지어 일본은요, 미국을 공격해서 히어로가 전쟁에 참전할 명분을 줍니다. 2차 대전이 워낙 유명하고 할 말이 많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2차 대전은 미국에게, 미국 사회에 어떤 의미를 주느냐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대공황을 말끔히 해소시켜줘요. 높은 실업률에 허덕이던 미국은 이때 완전 고용 상태가 됩니다. 1944년 기준으로 해서 군수산업의 근로자 비중이 45%. 그러니까 군수산업이 미국을 먹여 살리는 거죠. 그리고 1939년부터 1945년까지 6년 만에 평균 임금도 70%가 오릅니다. 2차 대전 개꿀띠. 그리고 이때 고립주의를 지키던 미국이 완전한 국제주의로 나아갑니다. 1945년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은 국제연합 UN을 만듭니다. 상원에서 가입이 부결된 26년 전 국제연맹과는 다르게 국제연합 가입은 상원에서 비준이 됩니다. 힘을 숨긴 찐따, 힘을 숨긴 미국이 본격적으로 힘을 내보이면서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세계의 넘버1 국가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유명한 대통령들이 바로 이때 쏟아집니다. 한국전쟁에서 우리를 도운 해리 트루먼, 2차 대전의 전쟁 영웅이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그리고 뉴 프론티어를 외친 존 F 케네디.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시기의 대통령들입니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그럼 전성인 거예요. 보통 히어로 영화는 여기서 끝납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죠. 그러나 현실은,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1950년대까지 전성기를 겪던 미국은 제2의 사춘기를 겪습니다. 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3년차에서 5년차까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막 이직봉도 차오르고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인생이 망하는 미국도 1970년대부터 그런 시기를 겪습니다. 우리가 초강대국이 맞는데 자꾸 문제가 생기네. 밖으로는 소련과 경쟁하는데 지치고, 베트남 전쟁에서는 고전을 하고, 쿠바 위기도 겪고, 안으로는 빈부격차, 인종 문제, 히피 문제 등등 때문에 국가적으로 고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미국은 세 번째 시기를 본격적으로 맞이합니다.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시기죠. 굳이 이것도 두 개로 쪼갤 수는 있는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실험과 시도를 국가적으로 계속하면서 어떤 게 맞는지 어떤 게 맞는 방향인지 고민하는 시기죠. 베트남 전쟁을 끝내고 세계 문제에 미국 개입을 축소하겠다는 닉슨 도트린을 발표한 리처드 닉슨 대통령, 인권 외교를 내세운 지미 카터 대통령, 배우 출신으로 신자유주의 레이거노믹스를 주창한 로널드 레이건, 걸프전을 통해 중동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을 시작한 아버지 부시, 다시 진보주의 경제정책을 실시한 빌 클린턴, 9.11 테러를 기점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한 아들 부시, 오바마 케어와 쿠바 이란 평화 외교를 시작한 버락 오바마,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며 다시 국익 우선주의 고립주의 노선을 실험하기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까지 워낙 가까운 나라에 워낙 가까운 시기의 일들이라서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일처럼 받아들이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국가적인 실험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어떤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받아들여질지는 신만이 알겠죠. 여기서 문득 그런 아쉬움이 드시지 않나요? 아니 어떻게 미국 역사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 공화당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 아, 이 새끼 미국 역사 1도 모르는구만. 그래서 다음 시간엔 그 복잡한 미국 정치사 250년을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도대체 어떻게 뽑히게 되었을까요? 미국의 정치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고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두 번 더 보세요.